이미 여러 동물 실험을 통해 멜라토닌 수치가 낮으면 사춘기가 빨라지는 경향이 밝혀졌는데 영양 상태 개선에 따른 체중 증가뿐 아니라 생활 습관 변화에 따른 낮은 멜라토닌 수치도 사춘기를 앞당긴다는 것이다. 멜라토닌은 어두울 때 분비되는 체내 물질이다. 망막을 통해 들어온 어둠은 시신경에서 어둠을 인식하는 신호로 바뀌어 시신경 교차 상액으로 전해진다. 이 신호는 다시 송과선으로 보내주는데 이때 바로 송과선에서 성 발달을 늦추는 멜라토닌이 생성돼 온몸으로 분비된다. 만약 이때 빛이나 전기장에 의해 자극을 받으면 어둠에 의한 멜라토닌의 생성을 방해해 성 발달이 빨라질 수 있다. 제작진은 평소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는 4명의 아이들과 멜라토닌 수치 변화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다.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혈중 멜라토닌 수치를 검사한 후 이후 일주일간 아이들의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일체 금지했다. 보지 말자. 네,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참아야 돼? 네. 자, 엄마랑 약속해보는 거야. 약속. 이제 안 하기.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금지하자 아이들은 좀 더 활동적인 놀이를 하게 되는 등 생활에 변화가 일어났다. 일주일 후 실험 이후에 체내 멜라토닌 양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측정하기 위해 다시 한번 체혈을 진행했다. 짧은 기간 진행된 생활 습관의 변화는 즉각적인 멜라토닌 수치의 변화를 가져왔다. 3명의 아이들이 실험 전과 비교해 멜라토닌 수치가 높아졌다. 그러나 제작진과의 약속을 어긴 한 아이의 경우 멜라토닌 수치가 오히려 낮아졌다. 텔레비전이나 닌텐도 그런 거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아는 거는 실수를 한번 했어요. 실수를 한 번? 네. 어떻게? 언니네 집에 가다가 까먹고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TV 시청이나 뭐 인터넷 게임 같은 과도한 스크린에서 이제 불빛이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환경들에 장시간 노출되면은 멜라토닌 호르몬 생성 자체를 억제할 수가 있고 그것들이 2차 성징과 관여되는 사춘기 조절을 좀 빨리 나타내게 되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식생활에서도 주의할 점은 없을까? 서울대 보건대학원 정유지 교수는 초등학생들의 식단을 조사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아동들의 식단은 한식 위주의 전통식 패턴과 햄버거와 피자 등으로 구성된 패스트푸드 패턴, 그리고 우유와 시리얼이 주가되는 패턴과 전통식과 서구식이 혼합된 패턴의 4가지 패턴으로 크게 나뉘었는데 아이들의 식생활 조사 결과 전통식 패턴을 주로 먹는 아동의 경우 성조숙증의 위험이 66%나 감소했다. 발효식품인 김치와 해조류인 미역줄기, 두부 부침 등으로 이루어진 전통식 패턴은 다른 식단에 비해 섬유소가 많고 지방은 적었다. 그 전통식 식사 패턴이 다른 패턴하고 달리 그 지방 섭취량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지방 섭취의 경우에 섭취량이 많을수록 성성숙이나 성조숙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식은 지방 섭취량이 낮으니까 그 위험을 낮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성조숙증 예방에 좋은 식단은 어떤 것일까?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은 적은 북어로 국을 끓이고 샌드위치를 만들 땐 지방이 적은 닭가슴살을 튀기는 대신 구워서 조리하며 가공 육류는 두부로 대신한다. 육류와 비교해 단백질 함량은 비슷하면서도 지방은 적은 생선에 채소류를 곁들이는 것도 좋다.
이 전통 식단에다가 그 성조숙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그러니까 육류라든가 가공 육류, 그다음에 튀김 요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줄이고 그 채소류, 생선, 해조류 등을 추가해서 반찬으로 구성을 하면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식단이 되고 또 성조숙증 위험도 낮출 수 있는 그런 식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4년 전 성조숙증을 진단받은 정우. 당시 뼈 나이는 또래보다 5살이나 빨랐다. 고환도 많이 발달해 최종 성인 예측 키는 160cm 정도였다. 그러나 정우는 비교적 빠른 7살에 성조숙증을 조기 발견했고 성호르몬 억제 치료와 함께 운동요법에 주력했다. 정우가 주로 하는 운동은 걷기나 천천히 달리기. 몸에 무리가 갈 정도의 운동은 피하는 대신 매일 30분의 운동 시간을 철저히 지킨다. 또 운동 전후 약 10분가량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정우가 매일 지키는 하루 일과다. 하루에 한 30분 이상 정도씩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다면은 아예 체중이 많이 늘지 않고 2차 성장 변화가 빨라지지 않게 도와주는 길이 되고요. 속보, 그리고 달리기, 줄넘기 같은 운동들을 하루에 한 30분 정도 규칙적으로 할 것을 좀 권장하고 있습니다. 키 한번 재보자. 이제는 엄마보다 키가 큰 정우. 엄마는 흐뭇한 마음이다. 너무 좋죠. 걱정 많이 했었는데 네, 아직도 더 많이 커야 되니까 계속 노력 많이 해야죠. 네. 성장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아이들 곁에 다가서는 성조숙증의 위험. 그 예방과 치료는 가장 간단한 원칙을 지킬 때 실현된다. 부모는 과한 영양 대신 세심한 관심을 베풀고 아이는 아이답게 뛰어놀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의 성장은 제 속도를 찾을 것이다. (2009년) 통계청 조사 결과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은 뇌혈관 질환, 암, 심장 질환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뇌혈관 질환인 뇌졸중은 단일 질환으로는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또 생존하더라도 반신마비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데요. 하지만 뇌졸중 전문의 백민우 교수는 뇌졸중에 있어서 꼭 명심해야 할 수칙만 잘 지켜도 상당 부분 사망률을 줄이고 그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뇌졸중에 있어서 꼭 알아두어야 할 한 가지, 과연 무엇일까요? 국내 단일 질환 사망률 1위, 뇌졸중. 하지만 이것 하나만 알아두어도 전혀 다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그런 걱정이 없으시고? 예, 지금 전혀 없습니다. 40개니까요. 바로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명심해야 할 한 가지. 30년 넘게 뇌졸중 환자를 치료해온 뇌졸중 전문의 백민우 교수. 그가 말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 전조 증상을 놓치지 마라. 재작년 뇌졸중으로 병원에 실려간 경험이 있는 권순호 할머니. 두부가 좋다고 그래서 두부를 자주 사다 먹어요. 그런데 참 정정해 보이시죠? 보통 뇌졸중 하면 반신마비 등의 심각한 후유증이 떠오르지만 권순호 할머니의 경우는 예외였습니다. 어떠세요? 손발석이나 거동하시기가? 손발석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 이상 없고 그냥 말하는 것이나 뭐나 그냥 완전하게 돌아왔어요. 지금이야 전혀 문제가 없지만 뇌졸중 발병을 옆에서 지켜봤던 딸은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저는 이제 퇴근해서 들어온 건 그때 기억이 안 나고요. 이제 방에 엄마가 계셨고
저는 마루에서 잠깐 냉장고 쪽에 있었어요. 어떻게 공교롭게도 엄마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엄마가 이렇게 몸 못 가누는 애기 넘어지듯이 엄마가